2012년 4월 독일 유럽 태양광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회사 큐셀이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가격으로 밀어붙이자 2008년에 세계 1위를 찍었던 큐셀마저 도저히 버틸 수 없었죠. 세계 1위가 4년 만에 중국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런데 같은 해 한화그룹이 움직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인수 추진팀을 꾸리고 세계 1위였던 이 기업을 555억 원에 주워 담았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3년이 지난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망하기 직전이었던 그 회사가 양산 크기 텐덤 태양전지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고 중국이 넘지 못한 국제 인증의 문턱을 세계 최초로 넘어섰습니다. 도대체 그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55억에 사들인 파산 기업이 어떻게 수십조 원짜리 중국 제국의 칼을 겨누게 된 건지 오늘 그 반전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는요. 먼저 중국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중국 태양광 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이 반전이 왜 가능해졌는지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중국 하면 태양광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실제로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 이상을 중국이 만들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절대 강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절대 강자의 안쪽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중국 태양광 모듈 가격이요. 업계에서 데드존이라고 부르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와트당 0.67위안.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아무리 원가를 쥐어짜도 아무리 인건비를 줄여도 이익이 나올 수 없는 영역이에요. 물건을 한 개 팔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생산을 멈추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 원을 들여서 거대한 공장을 지었어요. 최신 설비를 깔고 직원 수천 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걸 세워놓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 감가상각비, 대출 이자, 직원 월급, 이게 가만히 있어도 매달 빠져나갑니다. 공장을 돌리면 적자지만 안 돌리면 적자가 더 커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돌리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건데 물을 안 부으면 독 자체가 깨지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하나 숨어 있어요. 중국의 태양광 공장은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세금 감면해주고 땅을 싸게 내주고 은행이 대출을 밀어줘서 세운 공장이에요. 지방정부의 세수, 은행 대출, 지역 고용이 전부 한 몸처럼 엮여있는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공장 하나가 멈추면 그 지역 은행 대출이 부실해지고 세수가 줄고 일자리가 사라져요.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혼자 우리 그만할게요.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절대 멈출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재래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가게가 가격을 내리면 나도 내려야 하잖아요? 안 내리면 손님이 다 옆으로 가니까요? 그럼 그 옆 가게도 또 내려요? 나도 또 내리고 옆집도 또 내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게 없어요. 이익은 사라졌는데 아무도 문을 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딱 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내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밖에 있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안에서 끝없이 서로를 깎아먹는 구조예요. 자기들끼리 무한 경쟁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쓰러지는 겁니다. 그 결과를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태양광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요. 2022년에 킬로그램당 39달러였습니다. 지금이요? 4.5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무려 88% 폭락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5만 원짜리 물건을 하나 갖고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게 2년 사이에 6천 원이 된 겁니다. 그냥 가격이 좀 내려간 수준이 아니에요. 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이 충격파가 중국 안에서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중국 밖으로까지 퍼져나갔어요. 노르웨이의 노르선 크리스탈스, 유럽의 메이어버거까지 중국발 가격 폭탄에 쓸려나가서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원가 이하로 쏟아내는 물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업계 전체 손실이 자그마치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어요? 8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보다 많은 돈입니다. 그 돈이 태양광 산업 하나에서 증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중국은 태양광 시장을 장악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성공에 잡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너무 압도적으로 이겨왔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무거워진 겁니다. 이기는 방법밖에 모르는 제국이 이기면 이길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제국의 자충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시기에요? 이 거대한 제국이 안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에 태양광 산업의 게임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거대한 용광로가 아니라 잉크통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술의 이름은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재미있는 건요, 이게 무슨 최첨단 실험실에서 합성해낸 신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1839년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발견된 천연 광물입니다. 러시아 광물학자 페롭스키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이요, 발견되고 나서 거의 200년 가까이 그냥 돌멩이 취급을 받았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광물 도감에 이름 하나 올라가 있을 뿐 쓸모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엄청난 비밀이 하나 밝혀집니다. 이 돌멩이가요, 태양빛을 전기로 바꾸는데 거의 이상적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200년 동안 발밑에 굴러다니던 돌이 사실은 에너지 혁명의 열쇠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이 도대체 어떻게 기존 태양광판을 뒤집는다는 걸까요? 핵심은 텐덤이라는 구조에 있어요. 텐덤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집 대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하면 높은 선반도 닦고 낮은 서랍도 정리하고 이것저것 다 해야 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빠지죠. 그런데 두 사람이 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위쪽만 담당하고 한 사람은 아래쪽만 담당해요. 서로 역할을 딱 나누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텐덤이 딱 이 구조입니다. 위층에 페로브스카이트를 올리고 아래층에 기존 실리콘을 깔아요. 위층의 페로브스카이트는 에너지가 높은 푸른빛 쪽을 흡수하고 아래층의 실리콘은 에너지가 낮은 붉은빛 쪽을 흡수합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두 층이 각자 맡은 영역을 나눠서 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기존의 실리콘 혼자서는 햇빛의 절반밖에 못 쓰던 걸 두 층이 나눠 먹으니까 효율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요. 기존 실리콘 태양 전지는요, 물리 법칙상 33.7%가 한계입니다. 이건 기술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자연이 정해놓은 천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텐덤은요? 이론적으로 43%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올릴 여지가 한참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론지라는 중국 기업이 실험실에서 찍은 세계 기록이 34.85%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실리콘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숫자입니다. 실리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텐덤은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게임을 바꾸는 건 이겁니다. 만드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만들려면요, 규소를 녹이는데 1500도짜리 용광로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는 중공업이에요. 거대한 공장, 거대한 설비, 거대한 자본이 있어야 시작조차 할 수 있는 산업이었죠.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유리했던 겁니다. 규모로 밀어붙이는 싸움이니까요. 그런데 페로브스카이트는요, 150도 미만에서 만들어집니다. 정확히 10분의 1 온도예요.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건 산업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대한 제철소가 필요했던 산업이 고급 프린터가 돌아가는 공장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핵심 공정 이름이 슬롯다이 코팅이라는 건데요. 페로브스카이트 용액을 가느다란 노즐로 기판 위에 아주 얇고 균일하게 펴바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식탁에 랩 씌워 보신 적 있으시죠?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게 딱 붙여야 제대로 덮이잖아요. 조금만 삐뚤어져도 빈틈이 생기고 구겨지면 다시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건 그 두께가 머리카락의 수십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노 단위에서 랩을 씌우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려도 효율이 떨어지고 수명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정밀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예전 태양광 경쟁은 얼마나 크게,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가 전부였어요. 공장 규모를 키우고 인건비를 낮추고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싸움. 중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게임이죠.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정밀하게, 얼마나 균일하게 바를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나노 단위에서 결함을 잡아내고 수십 분의 1 머리카락 두께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싸움이에요. 규모의 싸움에서 정밀도의 싸움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아주 얇은 막을 균일하게 만들고 미세한 결함을 줄이는 기술을 축적해온 나라가 어디인지 감이 오시죠? 반도체, 디스플레이로 그 정밀도를 수십 년째 갈고 닦아온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이 새로운 싸움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페로브스카이트는요, 실험실에서는 거의 꿈 같은 물질이었습니다. 효율도 좋고, 만드는 온도도 낮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약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습기에 노출되면 성능이 뚝 떨어지고, 열에 오래 두면 결정 구조가 흔들리고, 시간이 지나면 효율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시험 볼 때는 만점인데 실전에만 나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도 이 벽을 못 넘었고, 유럽도 못 넘었고, 중국도 못 넘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연구진들이 달려들었는데 이 안정성이라는 벽 앞에서 번번이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그 벽을 가장 먼저 뚫어낸 곳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건요, 한국이 처음부터 효율 세계 기록 경쟁에 뛰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론지가 34%를 찍었다고 뉴스가 나올 때 한국 연구진들은 훨씬 지루하고 느려 보이는 문제를 파고들고 있었어요. 이 셀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공장에서도 같은 품질을 반복할 수 있는가? 화려한 숫자 대신 현실의 벽을 먼저 풀겠다는 거였죠. 남들이 기록 경쟁에 열을 올릴 때 한국은 기초 체력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2026년 2월 드디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서장원 석좌 교수 연구팀이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중 박사팀과 함께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발표해요. 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줄에 실린 연구인데요. 이 연구팀이 해낸 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효율을 높이면 수명이 줄고 수명을 늘리면 효율이 떨어지는 이 딜레마를 동시에 해결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3D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위의 분자 수준으로 아주 얇은 2D 보호막을 씌운 거예요. 여러분, 비싼 가죽 소파 사시면 투명 커버 씌우시잖아요? 아이가 과자를 떨어뜨려도 음료가 쏟아져도 소파는 멀쩡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리가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커버의 두께가 분자 수준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보호막 하나가 습기도 막아주고 열도 버텨주고 효율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서장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효율을 높이면 수명이 줄고 수명을 늘리면 효율이 떨어지는 기존 난제를 표면 보호막의 구조 설계를 통해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라고요. 결과는 효율 25.56%, 고온 고습 환경에서도 성능이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연구실에서 좋은 숫자를 만드는 것과 실제 공장에서 양산할 수 있는 크기로 같은 결과를 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구실에서는 손톱만 한 크기로 실험하잖아요. 거기서 25%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수백 배 키운 진짜 제품에서도 같은 효율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크기를 키우면 균일하게 코팅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니까요. 이걸 해낸 기업이 있습니다. 한화큐셀이에요. 2024년 12월 한화큐셀 글로벌 기술 총괄 다니엘 머펠드가 발표합니다. M7이라는 실제 양산용 크기 330제곱센티미터 면적에서 28.6% 효율을 달성했다고요. 세계 기록입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직접 인증했어요. 실험실 안의 기록이 아니라 실제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크기에서 나온 숫자라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2025년 5월 한 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화큐셀의 텐덤 모듈이 IEC와 UL 국제 규격의 핵심 스트레스 테스트를 세계 최초로 통과합니다. 독일 튜브 라인란드가 독립적으로 확인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큰돈을 빌리려면 담보가 있어야 하잖아요?
태양광 발전소는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예요. 이 돈 대부분은 은행과 연기금이 대줍니다. 그런데 은행이 돈을 빌려주려면 이 패널이 20년, 3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합니다. 라는 보증서가 필요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보증서가 없으면 돈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IEC 인증이 바로 그 보증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술만 앞선 게 아니라 돈이 흐르는 길목까지 한국이 가장 먼저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죠. 한화가 2012년에 파산한 독일 큐셀을 555억 원에 인수했다고요. 당시 독일 언론은 한국 기업이 기술만 빼가려는 것 아니냐 걱정했어요. 하지만 한화는 독일 비터펠트 볼펜의 기술센터를 살렸고 핵심 연구 인력을 유지했고 한국과 미국과 독일을 잇는 삼각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13년 동안 칼을 갈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 회사가 중국이 넘지 못한 양산의 문턱을 가장 먼저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화만이 아닙니다.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이 2024년 12월 국내 최초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IoT 제품에 적용해서 양산 출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한국화학연구원과 유니테스트가 함께 만든 대면적 셀은 중국이 갖고 있던 세계 기록 19.2%를 경신한 20.6%를 달성했습니다.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구소와 기업이 손을 잡고 실험실에서 공장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기술 이야기는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술이 진짜 무서운 건요, 효율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의 형태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2025년 9월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 아주 특별한 창문이 설치됐습니다. 한국전력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0와트급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예요. 밖에서 보면 그냥 유리창이에요. 투과율이 30%가 넘으니까 박풍경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창문이 동시에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내 분수대와 LED 조명을 이 창문 하나로 돌리고 있어요. 도대체 창문이 전기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전 김동철 사장은 도심 빌딩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교두보라고 했어요. 실험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변화는 건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기차 지붕이나 보닛에 코팅하면 주차 중에도 배터리가 충전돼요. 한화 시스템즈에서 나온 플렉셀 스페이스라는 회사는 에어버스와 손잡고 우주 위성용 태양전지를 만들고 있어요. 무게가 기존 패널의 절반 이하거든요. 우주에서는 1g이라도 가벼워야 비용이 줄어드니까요. 올해 초 경기도 의왕에 파일럿 공장까지 완공했습니다. 캠핑 텐트, 배낭 드론 날개까지 에너지가 발전소에서 만들어져 전선을 타고 오는 시대에서 내 주변 모든 표면이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하면 산을 깎고 넓은 땅에 패널 깔아놓는 장면을 떠올리셨잖아요. 주민 반대, 산림 훼손, 송전망 부족 문제가 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도시 건물 자체가 발전소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 쓰기만 하던 집이 지붕에서 빗물을 모아 자급자족하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전과 소비가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산을 안 깎아도 되고 긴 전선도 덜 필요하고 민원도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경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중국 론지는 실험실 효율에서는 여전히 세계 1등이에요. 34.85%.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산 크기에서의 기록은요. 한화큐셀 28.6%. 세계 최초 IEC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도요. 한화큐셀. 영국의 옥스포드 PB는 세계 최초로 상업 모듈을 출하했어요. 효율 24.5%짜리를 미국 고객에게 보냈죠. 하지만 대규모 양산 체제는 아직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걸까요? 독일에서 무너진 세계 1위를 인수해서 기술 유산을 갖고 있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쌓은 초정밀 제조 DNA가 있고 한국과 미국과 독일을 잇는
탈중국형 공급망을 이미 깔아놓았어요. 미국과 유럽이 중국 의존을 줄이려고 필사적인 지금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 그 자리에 딱 한국이 서 있는 겁니다. 게다가 페로브스카이트는 히토류를 거의 쓰지 않아요.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히토류 무기화 카드가 이 기술 앞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앞길이 마냥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어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거든요. 론지는 페로브스카이트 전담 연구 인력만 100명이 넘고 매년 1%포인트 이상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업계 최고 속도입니다. 유트모 라이트라는 중국 기업은 이미 대면적 단일 접합 모듈 양산 출하를 시작했고요.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중국 대기업들이 동시에 탠덤 양산에 뛰어들면 또다시 가격 경쟁이 시작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에는 소량이지만 납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긴 공개 운영 데이터가 약 1000시간인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보증 기간은 25년이에요. 1000시간과 25년, 이 간극을 메우는 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이 문 앞에 가장 먼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화큐셀은 올해 상업 생산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본격 양산, 2030년 완전 상업화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이 2-3년 안에 특허와 표준과 공급망을 얼마나 단단히 틀어쥐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간의 에너지 판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최강 태양광 기업들이 1년 만에 8만 7천 명을 잘랐다고요. 80조 원이 증발했다고요. 그 거대한 제국의 벽을 두드리고 있는 건 또 다른 거대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분자 수준의 보호막을 설계한 과학자들이었고 파산한 독일 기업을 555억 원에 주워 담아 13년을 갈아온 기업이었고 우주 위성에 붙일 태양 전지를 만드는 사내 벤처 청년들이었어요. 거대한 용광로가 아니라 잉크 한 방울, 압도적인 규모가 아니라 분자 단위의 정밀함, 그게 판을 뒤집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몇 년 뒤에는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거실 창문이 전기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펼쳤을 때 그 숫자가 좀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한 번쯤 오늘 이 이야기가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석유를 가진 나라가 강했습니다. 중동의 모래밭 위에 세워진 왕국들이 세계를 좌우하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요. 잉크 한 방울에 얼마나 정교한 기술을 담을 수 있는지가 에너지 패권을 가를 수 있습니다. 자원의 시대가 저물고 지식의 시대가 열리는 그 변곡점. 어쩌면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순간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페로브스카이트가 태양광의 판을 바꾸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에너지 전쟁에서 진짜 승부처는 태양광만이 아닙니다. 만든 전기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 싸움이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도 꼭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